데드 포인트. 김상현. 굳이 중독이랄 것은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몇 차례 마라톤을 참가한 후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온 뒤로는 달리기를 포기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라톤 풀코스의 2배가 넘는 거리를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 참가를 결심하기까지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당신께 다시는 달리지 않겠다던 약속을 번복할 까닭이 없습니다. 나는 지난 1년간을 시리에 빠져 우울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울증과 싸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군요. 우울증 증세에 시달렸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으니까요. 솔직히 나는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싶은 위기감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칙칙한 어둠으로부터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당신은 머리가 좋은 여자니까 내가 울트라 마라톤을 뛰게 된 이유를 간파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다급함이 100km 거리를 뛰어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으로 나를 밀어넣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코스는 당신과 자주 드라이브를 즐기던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허풍스럽게 말하면 눈을 감고서도 갈림길은 물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쉬어가야 할 곳을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낯익은 길이니까요. 당신은 한 번도 우리 집을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창고는 아내의 방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짐을 꾸리느라 창고에서 소란을 피우는데도 아내는 잠이 들었는지 전혀 기척이 없습니다. 어쩜 아내는 잠이 든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나와 아내는 서로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아내의 무던한 성격은 나의 우울증에 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알기 때문에 아내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을 떨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물통과 헤드랜턴을 챙기고 일회용 비닐 우유를 찾아 배낭에 넣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허벅지까지 올려 무릎에 끼우고 만약을 위해 압박붕대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미숫가루와 파워젤 그리고 심장약과 진통제를 찾아 벨트 수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뒤에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집을 한번 돌아봤을 뿐 혼불처럼 조용히 빠져나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집은 어둠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출발지에 도착하자 먼저 온 마라토너들이 잔디 광장에 335 모여 앉아 작전을 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스등을 밝힌 포장마차가 보입니다. 포장마차에서는 따끈한 어묵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마침 열리고 있는 물사랑 축제 때문에 사뭇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마라토너들의 무사완주를 기원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수소를 넣어 공중에 띄운 대형 헤드벌룬에 매달린 걸개가 입으로청을 뒤집어 쓴 차일 귀신처럼 어둠 속에서 흐느적거립니다. 걸개에는 대청된 물사랑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글씨가 달빛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이 보름이 이틀 지난 음력 11일이라서 그런지 달빛이 무척 밝습니다. 달빛 아래 낯익은 얼굴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손을 맞잡고 친근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마라토너들은 출발지인 잔디 광장에서 간단히 몸을 풀거나 꼭 챙겨야 할 소지품이 혹 빠지지는 않았는지 배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필코 완주를 하고 말겠다는 결의가 역력해 보입니다.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42.195km의 마라톤으로는 직성이 차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달리기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들에게는 먼 길을 달릴 수 있는 체력 외에도 지구력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가 필요하지요. 100km 정도의 장거리를 달리려는 사람들은 어떻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취향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완주를 하게 되면 해냈다는 성취감이
더욱 중독성을 갖게 만들지요. 아름드리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어둠을 무겁게 이고 늦가을에 가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출발선을 비추고 있는 서치라이트의 느티나무의 실루엣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라토너들은 저마다 출발선에서 포즈를 잡고 있으며 환송을 나온 사람들은 사진기 셔터를 누르면서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나는 280이라는 곧익체의 붉은 글씨가 써진 배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배낭에 부착했습니다. 출발 시각은 저녁 7시입니다. 일단 출발을 하면 100km를 달려 15시간 안으로 출발했던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한답니다. 마라톤이 회귀성이라는 속성을 지녔다는 데서 자신이 부화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와 아주 닮았다고 할까요? 연어. 맞는 비유네요. 나는 280이라는 코드 번호가 입력된 한 마리의 연어가 되어 연약한 지느러미를 흔들며 대양을 향해 나가야 한답니다. 이제부터 나는 280번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280번이라는 숫자가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표식인 셈이지요. 출발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집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와 안식을 취하는 시각에 밤새도록 뛰어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유별난 스포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라톤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초조함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맞이하는 아침이 하루의 출발점을 의미한다면 내게 아침은 마라톤의 정수리에 매김질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연어대가 연상되는 풍경입니다. 3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일제히 지느러미를 파닥거리며 어둠 속으로 곱게 뻗어 있는 길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나아갑니다. 댐 바로 아래에 있는 대청교를 건너면 곧장 가파른 산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마라토너들이 뛰지 않고 젠걸음으로 산길을 걸어 오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초반에 역주하게 되면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특히 출발부터 나타난 오르막길은 몸을 푸는 정도로 가볍게 올라야 한답니다. 주최 측이 미리 나누어준 코스의 고저도가 아니어도 나는 머릿속에 코스의 고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트라 마라톤 코스의 특징은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코스라고 할까요? 무리한 훈련 때문에 무릎 관절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당신께 말한 적이 있지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무릎 관절을 살살 달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력이 생긴 다음에 비교적 완만한 평지에서 속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리막길을 뛰게 되면 더욱 위험스럽지요. 당신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은 걱정을 해준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천천히 걸었나요? 후미그룹이 바짝 뒤에 와붙는군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젠걸음으로 걷는 나와 발을 맞추며 말을 붙입니다. 모자는 강원도 삼척에서 왔다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 부침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고장에 살고 있다고 했더니 그럼 코스를 잘 알겠다며 넌지시 동행을 했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장거리를 달리려면 심심할 건데 잘 되었다고 당신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웬만큼 울트라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이라면 함께 뛰는 동반주가 좋은 점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많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런 제안을 해오는 그가 초보임을 한눈에 알아차렸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반주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체 에너지의 소비가 많아지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게 되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도중 배를 채워야 하는데 혼자 먹기가 불편한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그렇다고 인심 좋게 나누어 먹게 되면 결국 도중에 마라톤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답니다.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동반주를 거절한 이유는 달리면서 당신과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이 시원찮아서 완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로 모자를 따돌렸습니다. 마침 내리막길이 나타나자 모자는 손을 흔들어 보이며 보기 좋게 속도를 내며 나를 앞질러 나갔습니다.
255m의 문이교 양옆에 고장 특산물을 선전하는 깃발들이 강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호반의 아름다운 찻집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호수의 눈을 봤다는 그 찻집 말입니다. 좌측으로는 문이문화재 단지가 보입니다. 원래 수몰마을을 복원해 놓은 곳인데 문이는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올라있을 만큼 유래가 깊은 동네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한번 가봤던 두루봉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구석기 인류 문명의 유적지이지요. 이제 막 미천교를 지나 청남대 쪽으로 난 우측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호수의 바람이 갈대숲을 우시우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나는 달리면서 호수를 봅니다. 호수의 대각선으로 누운 달빛이 달리는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갈대숲 너머 호수 위는 달빛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거립니다. 나는 달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갈대숲이 끝나는 강기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강기슭은 나에게 사랑의 출발지이기도 한 곳이지요. 짖는 개비가 내리던 그 겨울, 당신은 그 강기슭에 다소곳이 앉아서 물속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었지요. 당신은 오버깃에 고개를 묶고 있어서 마치 얼굴이 물속을 향해 있는 듯 했지만 당신은 멀리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으로 당신은 사흘째 같은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지요.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다가 오후가 되면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을 향해 걸어갔었습니다. 그 겨울에 당신이 그곳에 얼마나 자주 갔었는지 나는 추위로 호수가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낚시를 가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때 강기슭에 앉아있던 당신은 나에게는 강가의 느티나무나 다름없는 한낮 정물하와도 같은 하찮은 존재로 인식되었었으니까요. 정말 당신의 존재에 대해 하등에 기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는 연초록빛깔의 나무들이 전몸살을 앓고 있던 초봄이었습니다. 나는 산 그늘을 등지고 앉아 낚시 좌대를 폈었습니다. 호수에 비친 산의 모습도 봄 기운이 완연해 보였습니다. 뭐가 잡히나요? 등 뒤에서 들리는 음성에 내가 반사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당신은 나를 향해 수줍게 웃음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해맑은 미소에 감전이라도 된 듯 한참을 멍하니 당신을 바라봤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당신을 바라봤었습니다. 당신은 금방이라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갈릴리의 처방을 내뱉을 것 같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게 뭐가 잡히냐고 묻던 첫 마디가 한동안 내 마음에서 방울소리를 내며 굴러다녔답니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직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라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내 대답이 내가 당신께 던진 첫 번째 말인 듯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낚시꾼이라고는 없는 한적한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내게 말을 했었답니다. 잘하면 기와집도 건져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물이나 감나무나 돌담같이 묵직한 것이 낚싯바늘에 걸려 나올지 몰라요. 당신의 말이 무슨 주문처럼 들렸답니다. 나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척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살폈답니다. 가지런한 눈썹과 오뚝한 콧대, 갸름한 얼굴이 첫눈에 대단한 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난 겨울에 강기슭에 앉아있던 여자가 바로 당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신께 알 수 없는 친근감이 느껴졌답니다. 당신은 내가 내민 소주잔을 받아 마셨지요. 몇 잔의 술 기운으로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에는 아직은 꽃샘추위였지요. 어디 사시나요?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아래 물밑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거든요. 어릴 때 살던 곳이 그리우면 가끔씩 이곳에 오곤 해요. 북녘에 고향을 둔 사람은 통일이 되면 고향을 밟아볼 수 있지만 수몰민들은 영원히 제 살던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고향을 별들에게 내어 준 거지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서야 당신이 지난 겨울에 강기슭에 앉아 있었던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물고기나 잡으려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그만 부끄럽고 민망했었답니다. 당신은 그 뒤로도 몇 번은 그곳에 나와서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대신 버너에 불을 붙이고 손수 라면을 끓여서 둘이서 먹었던 적이 있었지요. 당신은 냄비 뚜껑에 라면을 올려 후후 불면서 먹었습니다. 라면이 매웠던지 당신의 콧등에 이슬 같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답니다. 그때 당신의 입술은 온통 붉은색을 띠었는데 그 입술을 보면서 괜히 나는 부끄러워졌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입술은 섹시하다 못해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불순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롭거나 생활이 고단할 때는 언제나 그곳을 찾아오곤 한다고 내게 말했었지요. 때론 밤 깊어 찾아오면 호수에는 무수한 별들이 새끼를 치면서 살고 있더라고 말하면서 쓸쓸해하던 당신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별들에게 고향을 내어준 것이라며 실향의 아픔을 스스로 달랬었는데 그런 당신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과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갈대숲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는 사람의 재킷에 새겨진 야광선이 달빛에 혼불처럼 흔들거립니다. 나는 뛰면서 별들을 찾아보려고 밤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막 보름을 지나 수줍게 일그러진 밝은 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갈림길의 진행요원이 붉은 유도등으로 좌측의 언덕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장 직진하면 청남대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초행인 마라토너들에게 진행요원의 안내가 없다면 염티제로 가는 산길을 놓치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염티산 능선을 따라 난 산길을 오르면서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달빛의 요요한 모습의 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오는 헤드랜턴 불빛들이 가물가물 흔들거리는 것으로 봐서 아직 많은 마라토너들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벨트 수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FM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가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흘러나옵니다.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다로 이어지다가 어떻게 좀 해줘, 나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서 애절하다 못해 사뭇 애원하는 듯한 가수의 목소리가 자극적입니다. 이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아나운서의 멘트가 성급하게 나옵니다. 진숙 씨는 실연을 안 당해 보셨어요? 갑자기 실연당하면 정말 총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여자 아나운서의 이름이 진숙인가 봅니다. 헤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를 말아야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상대의 심장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과 같을 거예요. 남자의 말에 여자가 받아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방송은 남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사이사이로 잠깐씩 노래가 흘러보냅니다. 대부분의 노래들은 사랑 타령이거나 이별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그런 노랫말이 싫어서 이어폰을 다시 벨트 수납에 집어넣었습니다. 20.5km 지점, 해발 290m의 염티제에 도착했습니다. 발소리에 놀라 선잠을 깬 새 한 마리가 후두둑 어둠 속을 향해 급히 비상을 합니다. 당신도 기억이 날 겁니다. 어부동으로 가려다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염티제를 넘게 되었던 일 말입니다. 먹장구름이 잔뜩 낀 칠흑 같은 밤길을 더듬다시피 가던 능선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던가요? 이번 마라톤 코스는 그때와는 반대로 청원 쪽에서 보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랍니다. 당신께 염티제에 관해 설명을 못했군요. 제가 길고 가팔라서 옛날에는 소금장수도 이 고개를 넘어가기 싫어했다더군요. 아랫골 사람들이 소금이 떨어지면 소금장수, 염서방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느라 고갯마루를 바라봤다고 해서 염티제라고 했다는군요. 지금까지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 난 길을 올라왔지만 이 고개에서 회인 쪽으로 난 내리막길은 경사가 심해서 자칫 부상을 입기 쉬운 코스랍니다. 염티제 마루에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나는 배낭에서 칼로리가 높은 파워젤을 꺼내 먹으며 신발끈을 단단하게 고쳐 맸습니다. 신발과 발이 약간만 간극이 생겨도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몸의 중심이 발가락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자칫 발가락에 물집이 생겨 고생을 하게 된답니다. 사실 발바닥만 튼튼하다면 아프리카의 아베베처럼 맨발로 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장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이제 염티제에서 동쪽 호반 쪽으로 향하는 갈지자 형태의 내리막길 급경사 코스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측 골짜기 사이로 귀틀집이 보입니다. 당신이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던 그 귀틀집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귀틀집을 자세히 살펴봤답니다. 마침 햇살이 귀틀집에 내려쬐고 있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답니다. 방문이 열려져 있었다면 방 안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햇볕이 밝았었습니다. 흙벽을 치고 그 위에 올린 갈참나무 피죽 지붕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처마 밑에는 빼곡하게 겨울 한철을 날 정도의 장작더미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귀틀집 옆으로는 아무렇게 놓여있는 옹기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그 귀틀집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귀틀집은 달빛 아래 무척 고즈넉해 보입니다. 당신이 내게 겨울이 깊어지면 저 귀틀집에 몸을 담그고 하룻밤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때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나는 당신을 위해 잠시 귀틀집이 잘 보이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눈발 사이로 흩어지는 귀틀집의 풍경을 한동안 바라봤었지요. 당신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요. 그 집을 볼 때마다 나는 펄펄 끓는 온돌방에 당신과 누워볼 욕심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귀틀집에 대한 잔잔한 환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후로 환상의 부질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있는 삼거리에 당도했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진행 요원들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물어옵니다. 코스는 왼편 회인 쪽을 향해 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 야광 시계가 1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4시간쯤에 30km 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5시간 내로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릎 관절이 아니랍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급작스럽게 발작하는 가슴 통증이 염려가 되는군요. 처음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간다며 달리기를 그만둬야 된다고 했지요. 몇 번인가 급작스런 가슴 통증에 힘들어할 때 당신은 우황청심환을 사다 주기도 하였었지요. 걱정하는 당신에게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른다며 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을 끝으로 나는 병원을 가지 않았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은 사후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요. 현생의 인연 중에 가장 나쁜 악연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사랑이야말로 생에 대한 미련을 갖게 하는 치사스런 감정이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의 눈망울에 가득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실종된 후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멀리 인도로 갔을 거라고도 하고 또는 깊은 산속 암자의 같은 곳에 기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아까 당신의 고향이 있던 수몰 지역을 지나칠 때 문득 당신이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었지요. 별빛이 마구 쏟아지던 밤, 사람이 죽으면 모두 별이 된다며 소녀 같은 소리를 했을 때나 호수 위에 산란하느라 찰랑대던 별빛을 보고는 고향 사람들이 죽으면 별이 되어 저렇게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던 당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꾸만 당신이 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이 사라진 뒤로 나는 당신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집착은 당신과의 추억을 마치 초원의 누때처럼 몰고 옵니다. 당신으로 인해 지난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답니다. 나는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겨우 8근의 무게가 1000근의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저 세상으로 떠났을 당신을 내 속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일까요? 회인교를 지나면 호수의 끝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우측에 휴게소가 나옵니다. 당신과 여러 번 와봤던 곳이라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겠네요. 휴게소라야 2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서 만든 볼품없는 곳입니다만 피발령을 넘나들던 사람들은 이곳에 들려서 간단히 요기를 하거나
담배를 한 대쯤 피우며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곳이지요. 좌판에는 마을에서 농사지은 참깨, 콩, 동부와 같은 잡곡 말고도 참기름, 들기름 같은 양념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을 분여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막걸리나 커피, 칼국수와 물고기 튀김을 팔아서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도 무공해유기 농산물이라는 분여회의 설명을 듣고는 참기름과 율무를 샀었지요. 당신은 신토부리가 몸에 좋다며 참기름 한 병을 더 사서 내게 들려주었었지요. 이런 당신에게 멸치액젓을 내보이며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유독 전라도 사투리를 쓰던 아낙네를 기억하겠지요. 진도아리랑이 유명한 전라도의 섬 진도에서 이곳 산골마을로 시집와서 마을 분여회장을 맡고 있다는 억순 아낙네 말입니다. 오늘도 그 진도댁이 동네 여자들을 앞세우고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라면을 시켜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좀 두꺼운 양말로 바꿔 신으려고 합니다. 반찬을 내온 진도댁이 나를 알아보고는 요즘은 왜 당신과 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을 묻는 것이 참 눈대가 매운 사람인가 봅니다. 몸맛이 어때? 2해 전 어느 겨울날 이곳에서 빙어회를 시켜놓고는 당신이 내게 물었었지요. 후후 나는 웃음이 나와 그만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당신은 산채로 먹는 빙어 맛을 물었는데 몸맛이라는 생뚱맞은 말에 엉뚱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당신도 얼떨결에 몸맛이라는 말을 뱉어놓고는 송곳니까지 드러내 보이며 웃었었지요. 당신이 환하게 웃으면 송곳니가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당신은 날 것은 못 먹는다며 빙어튀김을 시켰었지요. 몸맛이라는 당신의 말이 너무 육감적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짤막하게 달착지근해라고 대답하자 당신은 다시 별빛 반짝이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웃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을 떠올려도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가슴을 싸늘하게 합니다. 아니, 이런 생각들의 틈새로 슬픔이 삐죽거리며 빠져나옵니다. 양말을 갈아 신으면서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곳을 찾아오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순간에 이곳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당신에 대한 추억도 말끔히 지울 생각을 했습니다. 피발령 오르는 길을 젠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인에서 피발령까지는 웬만한 자동차도 숨을 헐떡이는 오르막길입니다. 산허리를 감고 있던 물 한 개가 차차 벗어지더니 새벽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마라토너들이 아침 정기로 인해 당차 보입니다. 코스는 회인마을을 끼고 난 우회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마을 쪽을 바라봤습니다. 집들에 가려 오장환문학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당신과 이곳에 왔었지요? 회인은 월북 작가 오장환의 고향이지요.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가 복권되고 이곳에 그의 문학관이 세워졌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요. 당신과의 갈림이 내가 당신을 데려간 저 오장환 문학관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관을 보던 당신이 갑자기 나 시인이나 될까?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운 달밤에 상여야 나가거라. 철량이 요령 흔들며 당신은 벽에 붙여진 오장환의 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당신의 큰 음성에 화투를 치고 있던 마을 청년들이 우리를 바라봤었습니다. 문학관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동네 젊은이들이 한쪽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지요. 월북 작가인 오장환의 불행했던 생애에 대한 동정심에서였던지 정말 오장환의 시에 매료되어서였던지 그 뒤로 당신은 나를 졸라 몇 번인가 더 문학관을 찾아갔었지요. 그런데 우연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그곳에 갔던 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더 라스트 트레인. 저문은 역두에서 너를 보낸다.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노선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마지막 열차의 식구가 마치 우리의 이별을 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발령 오르막길은 가파릅니다. 아직 40km를 더 달려야 하는데 조금씩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군요. 나는 벨트 수납에서 진통제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이 빨리 흡수하도록 진통제 알갱이를 씹어 깬 뒤에 물을 마셨습니다. 목 언저리에 남아있는 약 냄새가 불쾌합니다.
나는 평지에서 속도를 높일 생각을 하고 산 중턱부터는 아예 걷고 있습니다. 피발령은 높이가 360m밖에 되지 않지만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난 험준한 고갯길이 마라토너에게는 지구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당신께 피발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군요. 당신과 고갯길을 수없이 넘으면서 왜 피발령에 얽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갯마루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돌판에 피발령이라 쓰여 있었는데도 당신은 그 뜻을 내게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깜빡 잊어버렸나 봅니다. 조선 중기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경주 목사로 부임하면서 가마를 탄 채로 이 고갯길을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었던지 가마꾼이 이 고개만은 걸어가 주십사하고 그에게 간청했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이원익이 나는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기어서 고개를 올라오라고 명령을 했다는군요. 결국 추상 같은 사또의 명령에 따라 험준한 산길을 기어서 올랐다고 하니 가마꾼들의 처절한 모습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가마꾼들의 손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때부터 이 고개를 피발령이라 불렀는데 일제 때 지명을 한문으로 고치면서 피발령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가마꾼만은 아닙니다. 내 가슴은 당신으로 인해 피멍울이 들어 있습니다. 손발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될 수 있지만 가슴에 든 피멍울은 아물지가 않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도 피멍울 때문입니다. 인연을 끊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는지요? 인연을 끊어내는 일이 당신이 내게 베푼 마지막 은덕일지 모르지만 이별의 언덕은 너무나 가파릅니다. 힘이 듭니다. 가덕면이 내려다 보이는 내리막길은 S자 코스로 완만합니다. 힘들어하던 마라토너들도 내리막길에서는 한결 가벼운 몸이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릎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배바꿀에 이르러서야 나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빈 과수밭은 스산한 풍경입니다. 지금은 배꽃을 볼 수 있는 봄이 아니라서 유감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것이 배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배꽃에 비춘 달빛을 보고 싶어 했었지요. 달을 유난히 좋아하는 당신은 보름밤이면 참지를 못하고 만호를 따라다니는 요정이 되었지요. 서양 이야기 속의 늑대 인간처럼 달을 좋아하는 그런 당신을 보면서 음기가 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배꽃에 비춘 달빛을 기어이 보겠다고 벼렸는데 당신과 함께 맞이할 이화월백하는 봄밤은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않는 생각에 쓸쓸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열량이 높은 초콜릿은 장거리를 뛰는 마라토너에게 더없이 좋은 요깃거리입니다. 배낭에 넣어둔 초콜릿이 등짝의 열기로 물렁하게 녹아 있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시큰거린다 싶었는데 내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게 보였는지 뒤따라오던 111번이 다가와 괜찮으냐고 묻습니다. 잠시 무릎 보호대를 고쳐 매느라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내게 그는 친절하게 물병을 내밀면서 뛸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아직도 30km를 더 뛰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 몸이 상한다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내가 괜찮다며 웃어 보이자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들기더니 골인 지점에서 보자며 앞서 나갑니다. 나는 무릎 관절이 망가져 다시는 뛸 수 없게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꼭 완주하고 말겠다고 마음을 다지면서 일어나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가을 들녘의 아침바람은 상쾌합니다. 가덕 중학교 앞을 지날 때 아이들이 유리창에 몸을 내밀고 저마다 손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멀리 모텔 마법의 성의 지붕이 보입니다. 모텔 마법의 성은 지붕이 빨간색이다. 고깔모자 모양의 지붕이 뾰족뾰족한 모텔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세 유럽 지방의 성곽을 흉내내느라 뾰족 지붕을 만들었겠지만 왠지 광대 피에로의 빨간색 고깔모자가 연상됩니다. 마라톤 코스가 바로 모텔 마법의 성 앞을 지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텔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흰 벽과 고전풍의 창문, 그리고 창문마다 나팔을 부는 천사상의 조각이 위태롭게 붙어 있습니다. 황금빛깔의 천사상은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왜 대부분의 러브 모텔이 성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람들이 성이라는 은밀한 행위를 숨기고 싶은 건데, 성에 숨어들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하자면 성과 성은 우리말 발음에서도 같지만 은폐한다는 의미에서도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어느 책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조금은 들떠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내가 하마터면 우리도 저기에 숨어볼까 하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모텔 마법의 성을 향해 운전대를 꺾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당신 말대로 우리는 단지 숨고 싶은 것이었지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기 위해 성곽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당신의 몸에서는 언제나처럼 장미향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향기가 좋아서 장미꽃다발보다 더 탐스러운 당신의 젖무덤에 고개를 던져 넣었습니다. 당신은 미동도 없이 내가 당신의 채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단지 가볍게 내 머리칼을 쓸어내리면서 천둥치는 운명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 있을까요?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말에 잠이 깼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한 손으로 내 머리칼을 쓸어내리고 있었지만 당신의 눈은 천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천정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당신의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둥치는 운명이라는 생뚱맞은 당신의 질문은 유행가에서 카피해 온 것이 분명한데, 당신이 왜 하필 그런 장소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은 공간적인 인 대비해 만남은 시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천둥치는 운명과 만남은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문장이지요. 이제는 산에 가려 피에로의 고깔 모자를 쓴 뾰족 지붕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에로, 피에로, 갑자기 피에로의 눈물 분장이 떠오릅니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희극 속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쩜 이것은 희극도 비극도 아닌 천둥치는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에 다다르자 시간은 정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옵니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무릎 보호대를 풀어봤습니다. 무릎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다시 양을 2배로 늘려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절뚝거리는 나를 안 됐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절뚝거리는 내 모습이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걷는 것도 아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야지요.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기어코 고린 지점까지 가려고 합니다. 배낭 안에 있는 아직 먹지 않은 미숫가루를 버렸습니다. 짐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버렸습니다. 논 가운데 세워진 대형 간판에는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미소를 머금고 나를 봅니다. 여자의 얼굴 옆으로 처음처럼이라는 낯익은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이 고장에서 출시되는 소주 이름입니다. 술 이름 같지 않은 이름도 자꾸 듣다 보면 낯익어지는가 봅니다. 대형 간판에 모델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웃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눈길이 사람들을 따라오며 처음처럼을 속삭입니다. 평소에는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거나 저녁로를 바라보면서 처음처럼을 속삭일 것입니다. 광고판은 더 이상 금속성이 아닌 살아있는 미소로 끊임없이 처음처럼을 중얼거리며 서 있습니다. 처음처럼이란 말은 내가 당신께 간절히 바랐던 심정이었습니다. 애원의 독백이었습니다. 280번, 280번. 스피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280번. 괜찮은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진통제는 더 이상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군요. 심하게 절뚝거리는 나를 향해 응급 차량이 따라오면서 방송을 합니다. 응급요원이 응급 차량 유리문을 내리고 내게 묻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으면 차에 타세요. 응급 차량은 나와 보조를 맞춰 느리게 가면서 달콤하게 나를 유혹합니다. 순간 차에 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차에 오르면 편안하게 누워 포도당 주사라도 맞을 수가 있겠지요? 욱신거리는 무릎팍에 진통제 주사라도 맞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생각들이 다리에 힘을 빼는군요. 내가 손을 흔들어 보이며
괜찮다는 몸짓을 하자 응급 차량은 알았다는 듯이 경음을 한번 길게 울리고는 앞질러 사라져갑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이렇게라도 부지런히 가면 완주 커트라인인 10시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가로수에 힘이른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자 멀리 무심천이 보입니다. 무심천.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는다는 이름의 무심천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결코 건너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천이 가까워 올수록 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직 당신을 비워내지 못한 마음이 숨이 막히도록 답답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밀려옵니다.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에 가슴을 움켜잡고 주저앉습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눈앞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깝게 들리다 가물가물 사라집니다. 나는 길을 쓰고 무심천 쪽을 바라보려고 했지만 짙은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 어둠 사이로 한 가닥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라고 말하는 당신께 이제는 안녕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순간이 온 듯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